안녕하세요. 역사 탐방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깊게 베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소독약 한 병조차 없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마 이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편리한 세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베타딘 하나면 해결될 것 같고, 밴드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응급실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은 그 어떤 현대의약품도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야생에서 맹수에게 물려도, 깊은 산속에서 독충에 쏘여도 그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방법들로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소독약이 없던 시대, 인류가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 듣고 나면 아마 오늘 저녁 밥맛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끈질기고 창의적인 생명체인지에 대해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 파라오가 다스리던 그 화려한 문명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쳤고 병들었고 감염으로 죽어갔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지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의 일꾼들이 거대한 돌덩이를 옮기다가 손이 짓눌리고 발이 으스러지고 온몸이 찢겨나갔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 의사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베르스 파피루스라는 문서인데요. 거기에는 당시 의사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 첫 번째 치료법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빵에 발라 드시는 그 꿀이요. 이집트 의사들은 깊은 상처에 꿀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 천으로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치료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당시 이집트인들은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신이 내린 치료법이라고 생각했겠죠. 현대과학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꿀이 상처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로, 꿀은 극도로 삼투압이 높은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꿀은 주변의 수분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세균이 상처에 들어오면 세균도 수분으로 이루어진 생명체잖아요. 꿀이 세균 세포 안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세균을 그냥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세균 입장에서는 완전히 탈수사당하는 거죠. 둘째로, 꿀 속에는 포도당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꿀 속의 포도당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를 아주 미량씩 생성합니다. 과산화수소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꿀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면서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셋째로, 꿀은 강산성이에요. pH가 3.2에서 4.5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세균들은 이렇게 산성 환경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모든 화학적 원리를 전혀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 꿀이 효과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수천 년간의 관찰과 시행착오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꿀 치료법이 현대에도 여전히 사용된다는 겁니다. 마누카 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질랜드산 특수 꿀인데 항균 효과가 일반 꿀보다 훨씬 강력해서 현재 병원에서 실제로 상처 치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옳았던 겁니다. 수천 년을 앞서 있었던 거죠. 이번엔 설탕 이야기입니다. 설탕이요? 네, 커피에 타는 그 설탕이요. 중세 유럽에서 특히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외과 의사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칼에 베이거나 화살에 맞거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상처가 며칠 안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의사들은 이걸 부패라고 불렀는데
현대의학 용어로는 궤저, 즉 조직괴사입니다. 상처가 궤저로 발전하면 그 악취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막사 전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시 의사들이 찾아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설탕을 상처에 직접 붓는 거였습니다. 꿀과 원리는 비슷해요. 설탕도 삼투압이 높아서 세균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죽이거든요. 하지만 꿀보다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설탕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현대에도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현재도 병원에서 설탕을 상처 치료에 활용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영국의 한 간호사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항생제가 떨어졌을 때 설탕으로 궤저 상처를 치료해서 성공했다는 사례가 학술지에 보고되기도 했어요. 수백 년 된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이제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구더기 치료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서리를 칩니다. 상처에 구더기를 갖다 댄다니 이게 치료야 고문이야 싶은 거죠.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법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마야 문명에서 나와요. 마야의 전사들은 전투에서 입은 상처에 특정 종류의 파리 유충을 의도적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위생관리 실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구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체계적인 의료 행위였던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고 미얀마 고산지대 부족들도 심지어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 군의관들도 이 방법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구더기가 상처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괴사 조직 제거입니다. 구더기는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을 먹지 않아요.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조직만 골라서 먹습니다. 세균에 오염되어 썩어가는 상처 조직을 아주 정교하게 수술 도구보다 훨씬 정밀하게 제거해주는 거예요. 현대 외과 수술에서도 괴사 조직 제거, 즉 데브리망이라는 시술을 하는데 숙련된 외과 의사조차 건강한 조직과 죽은 조직의 경계를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더기는 죽은 조직만 정확하게 골라먹는 본능적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항균 물질 분비입니다. 구더기가 단순히 청소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는 먹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는데 이 소화액에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포함된 이 분비물이 상처의 pH를 높여서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요. 게다가 알란토인이라는 물질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상처 치유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더기가 상처를 기어다니면서 마치 아주 작은 수백 개의 청소기처럼 상처 표면을 끊임없이 자극해주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면역세포가 상처 부위로 빠르게 몰려오게 해요. 나폴레옹 시대의 군의관 도미니크 라레가 이집트 원정 당시 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상처에 구더기가 생긴 병사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병사들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 이상하게 여겼는데 점점 관찰 사례가 쌓이면서 구더기가 오히려 상처에 이롭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이 구더기 치료법 현재도 쓰입니다. 현대의학에서요. 미국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4년에 의료용 구더기를 공식 의료기기로 승인했어요. 구더기요법, 영어로 마고트 테라피라고 부르는데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수십 개 선진국의 병원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라는 질환에 효과적이에요. 당뇨 환자들은 발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괴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생제로도 해결 안 되는 심각한 경우에 구더기를 사용해서 놀라운 치료 결과를 얻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멸균 처리된 특수파리 유충을 의료용으로 키워서 사용합니다. 산채로 상처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티백처럼 생긴 특수주머니에 넣어서 상처에 붙여두는 방식으로요. 상상이 가세요? 21세기에 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진 현대병원에서
구더기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인류가 수천 년 전에 발견한 방법이 지금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쟁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전투 부상으로 직접 사망한 병사보다 감염으로 사망한 병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3명이라면 상처 감염으로 죽은 사람이 5명이었어요.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이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의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실 수술이 아니라 감염 관리였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한테 아무 도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방법은 소작술, 즉 불로 태우는 방법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있다, 화살이 박혔다가 빠졌다, 총상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군의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달궈진 쇠나 불에 직접 댄 칼로 상처를 지지는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고열이 표면의 세균을 죽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는데 화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 화상 자체가 또 새로운 감염의 통로가 되고 조직이 너무 손상돼서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폴레옹의 군의관 나레는 이 방법을 혐오했어요. 그는 소작술이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했고 그 대신 다른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포도주를 이용한 세척이에요. 알코올이 세균을 죽인다는 건 당연히 지금은 다들 알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왜 상처에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신비로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심지어 성경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발견해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의 알코올 함량은 보통 1015% 정도예요. 의료용 알코올 소독제가 70% 정도인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농도인데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특히 당시에는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로 상처를 씻는 것보다 포도주로 씻는 게 더 안전했을 거예요. 군의관들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반드시 포도주나 독한 술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술이 의료물자였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